여느 때와 같이 그날도 서로 마주보고 장사를 하고 있을 때쯤 내 바로 앞 가게 안에서 심상치 않은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난 놀라서 뛰어 들어가려 했으나 앉아있는 아가씨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말렸다. 난 무슨 일인지 매우 궁금했다. 아가씨들도 매우 곤란하고 당황하는 듯 했다. 잠시 후 그 고함 소리가 가까워졌는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그 가게의 이모였다. 뭔가 매우 화가 나서 아가씨 중 한 명을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아가씨의 머리채를 끌고 나와 발로 밟고 때리고 구탈했다. 난 이거 안 되겠다 싶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모였기에 껴안고 웃으면서 말렸다. 에이 이모, 왜 이래? 참아요, 참아. 하면서 무서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아가씨들에게 눈빛으로 사인을 줬다. 그녀들은 벌거벗은 채로 매맞고 있던 그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나와 다른 아가씨들 몇 명은 괜한 아양으로 이모의 화를 풀어주려고 이모를 데리고 나왔다. 커피 한 잔을 타주고 담배를 건네며 이모의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모가 그렇게 때린 이유는 한쪽 다리가 없는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이 그녀를 초이스했는데 그녀가 인상을 쓰며 손님을 거부했다는 게 이유였다. 그래서 버릇을 고쳐놓기 위해 그렇게 그녀를 두들겨 팼다고 한다. 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매우 복잡했다. 평소에 아가씨들에게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며 마치 그녀들의 어머니처럼 따뜻하던 그 이모라는 사람의 속생각은 그녀들을 사람이 아닌 장사하는 도구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에 정말이지 너무나 화가 났고 역겨웠다. 그렇게 밤은 깊어가고 아까 매를 맞았던 그년 다시 화장을 고치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자기 자리에 앉아 멍하니 문 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아니,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꼭 깨물고 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나와 마주보고 앉아 있었는데 정말 내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지. 나와 눈이 마주친다면 그녀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이 들지. 평소 삼촌 하며 장난치던 사람에게 자신이 발가벗은 채 방바닥에서 얻어맞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매우 난감했고 또한 머릿속도 복잡해졌다. 그날은 평소의 그녀들이 아니었다. 아까 있었던 일들에 대해 그녀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억울해하는 표정들이 역력했다. 난 그녀들을 도와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한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엔 매우 망설여지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 그날의 장사는 하는 둥 마는 둥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아침이 왔고
나는 그녀들에게 평소보단 더욱 의미심장하게 작별 인사를 한 후 퇴근을 했다. 그리고 평소 같았으면 택시를 타고 집에 가서 잠을 잤겠지만 그날은 미아리 근처 어딘가에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때웠다. 아침 10시. 작은 철근 쇠막대기 하나를 구해서 품속에 넣고 다시 사창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다름없이 모든 가게는 커튼이 쳐져 있고 밖에서 걸어 잠근 자물쇠들이 걸려져 있었고 인적은 없이 아주 조용했다. 난 아까 그 가게 앞에 도착했다. 이모들은 모두 퇴근을 한 것 같았다. 난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주변 동태를 살핀 후 철근을 꺼내어 자물쇠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리고 힘을 줘서 비트니까 아주 쉽게 자물쇠가 떨어져 나갔다. 그렇게 난 내가 관리하던 가게 6개의 자물쇠를 모두 뜯어내는데 성공했다. 소리에 놀라 무슨 일인가 내다보던 그녀들에게 난 얘기했다. 도망쳐! 도망갈 사람은 지금 빨리 도망가! 어서! 그녀들은 매우 곤란하며 또한 고민하는 듯하더니 이내 모두 안으로 들어가서 각자의 짐을 챙겨 나왔다. 가게당 5명에서 8명 정도의 아가씨들이 있으니 대략 30명에서 40명 정도의 여자들에게 난 둘러싸여진 채로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자리엔 몇 명이 남아 있었고 또 몇 명이 도망을 갔는지 난 잘 모르겠다. 나 역시도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아무런 일도 없이 빨리 이 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랬다. 몇 명과는 포옹을 했고 또 몇 명과는 전화번호를 주고받으며 주위에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주변을 살폈다. 우린 서로 짧은 인사들을 나누고 각자 흩어졌다. 나도 급히 택시를 잡고 일단 상계동 쪽으로 도망을 쳤다. 정말 손발이 벌벌벌 떨리고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기도 했지만 난 후회하지 않았다. 난 걷거나 서 있을 수가 없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완전 다리가 풀려버렸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 휴대폰을 받을까 말까? 아니면 혹시 벌써 들켜버린 걸까? 지금처럼 발신자 번호 표시가 되지도 않았던 그때였기 때문에 난 내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내 다리의 힘은 점점 더 빠져갔다. 사람이 극도로 두려우면 숨을 쉬기도 힘든가 보다. 손도 발도 왜 그렇게 떨렸던지. 난 공중전화기를 통해 내 휴대폰의 음성사서함을 들어봤다. 음성사서함엔 도망갔던 그녀들이 각자 고맙다고 언제 한번 꼭 보자는 내용들의 메시지들이었다. 여기서 눈물이 핑 돌았고 반대로 정말 무섭고 두렵기도 했다. 지금이라도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잡아갈 것 같기 때문에.
하지만 이모들은 모두 5시 정도에 출근을 하니까 아직은 이 사실을 모를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더니 아까 도망을 갔던 아가씨들 중 한 명이 자기들 지금 도남동에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다. 난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약속했던 여관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거기엔 5명이나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때 잊을 수 없던 기억. 난 매일 그녀들의 진한 화장을 한 얼굴들만 봤었다. 하지만 화장기가 하나 없는 얼굴로 그녀들을 다시 보니 그녀들은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서로에 대해 사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었는데 그들은 모두 17살 그리고 18, 19살 정도의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었던 것이다. 난 가슴이 막막해졌다. 그리고 내가 잘한 짓을 했다고 여겼다. 아이들은 나에게 너무 고맙다고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도망쳐 다닐 거냐고 걱정도 해주었다. 그러던 중 한 아이가 자기 집이 강원도인데 모두 함께 내려가자고 했다. 어차피 갈 곳도 없는 우리였고 또한 최대한 멀리 도망가야 했기 때문에 모두 기뻐했다. 그렇게 우린 강릉에 도착했다. 그 아이의 집은 매우 허름했고 어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어머닌 간만에 보는 딸과 우리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그녀 또한 그런 어머니에게 별반 관심이 없어 보였고 그렇게 그녀의 집에서의 도피 생활이 시작되었다. 물론 내 휴대폰은 계속 울려댔고 난 받지 않았다. 조용히 혼자 밖으로 나와 음성 메시지를 확인해 봤을 땐 음성 메시지엔 그곳의 이모들과 무서운 남자들의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야, 좋게 말할 때 빨리 연락해라 너. 너 진짜 죽어. 알아들어? 등의 내용들. 정말 다리가 후들거리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 아이들에겐 내색하지 않았다. 강릉에서 우리 6명은 정말 재밌게 놀았다. 함께 요리도 하고 바닷가에서 뛰어놀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술을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 중에 협박 메시지는 계속 쌓여만 갔고 며칠 후 난 정말 두렵고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괜히 이곳 강원도에 있어도 쉽게 잡힐 것 같다는 두려움도 들고 그래서 그때 큰 결심을 했다. 경찰서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로. 일단 미아리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종합경찰서이다. 근데 사실 좀 두렵기도 했다. 경찰과 그런 업소는 서로 상부상조하는 사이란 걸 어디서 많이 주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그때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곳은 경찰뿐이었다. 그리고 어느 형사와 통화 연결이 되었을 때 난 그간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다. 형사는 차분히 듣더니
나에게 직접 만나자고 했다. 그래서 난 솔직하게 말했다. 직접 만나기는 좀 꺼려진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들이 강릉으로 내려올 테니까 강릉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리고 같이 내려온 5명의 여자아이들도 함께 나오라고 했다. 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일단 나 혼자 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자애들에겐 그 일을 얘기하고 우선 경찰서 근처까진 함께 갔다가 여차하면 모두 흩어져서 도망가라고 당부를 했다. 정말 나도 아이들도 그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그리고 다음날 난 애들과 강릉 경찰서로 갔다. 휴대폰으로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난 나 혼자 경찰서로 들어갔다. 내가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걱정하는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다. 난 서울에서 내려온 형사 2명과 인사를 나눈 후 그간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리고 다행히도 2분 모두 친절했었다. 그리고 형사분들에게서 난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사실 종암경찰서에서 미아리 텍사스에 관한 아주 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건 극비로 진행되는 일이기에 자기들도 매우 조심스러운 상태라고 했다. 그리고 우리의 신변 보호는 자신들이 책임져 주겠다고도 했다. 여기서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건 사건이 벌어진 지 대략 3-4일 정도밖에 안 되어 있었는데도 형사들은 나의 사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 정말 이건 진짜 충격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다소 황당한 얘기는 내가 청량리 588의 똘마니인데 미아리로 위장 취업해서 여자들을 꼬셔 청량리 사창가로 빼돌렸다는 식으로 엉뚱한 소문이 퍼져 있었다는 얘기. 그래서 사실 자기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이제야 사실을 알고 나를 보면서 젊은 사람이 참 용기 있는 일을 해주었다고도 했다. 난 고민 끝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동생들을 모두 들어오라고 했다. 그리고 각자의 종이에 빽빽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나도 몰랐었던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 각자 선불로 빚을 지게 만들고 그 선불에 말도 안 되는 이자들이 쌓여서 도망도 못 가게 자물쇠로 걸어 잠그고 일을 시켰으면서 만약 임신할 경우 병원도 아닌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상한 약을 먹여서 애를 지우게 하고 매일 구타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 기타 등등. 난 너무 마음이 찡했다. 자기들은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내가 다치거나 아프면 나를 먼저 걱정해주고 조금은 호들갑스럽다 할 정도로 나를 챙겨주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여튼 형사들은 돌아갔고 나도 동네 친구들과 연락하며 미아리의 동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근데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그 이상이었다. 이미 그곳 이모들과 건달들은 나를 찾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의 분노, 상상,
그 이상이었던 것이었다. 우린 강릉에서 그렇게 계속 지낼 수만은 없었다. 난 애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 흩어져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자고 제안했다. 아직 어리고 철없는 아이들이라 울고불고 하며 나에게 함께 살자고 했다. 돈은 자기들이 벌어올 테니까 그냥 모두 이렇게 함께 살자고. 그래서 그날 우린 펑펑 울었다. 정말 서로가 불쌍하고 아주 가엾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다신 그런 일에 발들이지 말고 학교를 중단한 애들은 다시 학교에 가고 제대로 된 직장에 취직을 해서 서로 다시 만나자고 아주 굳게 약속을 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이 각자 자신의 꿈에 대해 얘기해줬다. 그리 거창하지도 않은 꿈들. 예쁜 테라스가 있는 작은 카페, 맘씨가 좋은 여주인,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예쁜 옷들이 즐비한 작은 옷가게 주인. 근데 그곳들은 머리가 노랗고 화장을 떡칠한 그 어린 아이들을 문전박대한 그런 곳들이었다. 그 이후 대략 1, 2년 정도는 몇몇 아이들과 전화통화를 하며 지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 연락처도 바뀌고 자연스레 잊혀져 가긴 했지만, 그리고 언젠간 그중 한 아이에게 다급히 연락이 왔다. 아마 내 기억엔 도봉구에 있는 어떤 여고였는데 그 아이의 담임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 했기 때문이다. 지금 아무리 기억을 해내려 해도 무슨 일인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가 그 아이의 삼촌이라고 부모님 대신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한 일이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지만 난 꽤나 능숙하게 잘 연기해서 그 일이 잘 해결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그 아이가 마음을 잡고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있는 모습이 난 참 예뻐 보였다. 다음 날 막상 떠나왔으나 갈 곳은 없었다. 난 삼척에 혼자 살고 있던 친구 집으로 향했다. 난 삼척에서 별달리 하는 일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쯤 한 번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 사건이 있은 지 한 달이 조금 더 지난 때였다. 뉴스에선 믿지 못할 일이 보도되고 있었다. 종암경찰서에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경찰서장이 부임했는데 그중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이 미아리의 사창가를 뿌리 뽑겠다는 것이었다. 한마디로 미아리 사창가를 초토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있는 성매매 특별법의 시초였다. 난 그때 그 형사들이 비밀리에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 이거였구나 싶었다. 난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그러던 중 종암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사건 진술을 해달라고. 며칠 망설임 끝에 명동에서 형사들을 만나 함께 차를 타고 종암경찰서로 갔다. 근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건
미아리 사창가 업주들과 포조들이 모여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 난 차 안에서 최대한 얼굴을 가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섰고 신변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요구한 뒤 그간에 내가 봤던 사실들을 모두 진술했다. 여자애들과 연락은 하고 있었지만 형사들에겐 그녀들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다. 그 아이들에게 다시 이런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종암경찰서의 여서장의 미아리 초토화 작전은 거세졌고 매일 뉴스에선 미아리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흘러나왔다. 몇몇 연락하는 형들에게 전해 듣긴 이번 종암경찰서 수사 자체가 내가 밀골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까지 확대되어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고. 넌 이제 잡히면 인생 종치는 거라고. 대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고. 이제 숨어서 살아라고. 그런 두려움 걱정 섞인 말들을 전해 들었다. 미아리 업주들 사이에 내 이름은 이미 유명해져 있다고 했다. 전국구 건달들이 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도 했고 그날 도망갔던 몇몇 여자애들이 다시 붙들려와서 그 사실이 맞다고 업주들에게 증언했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왔다. 이제는 23살 청년이 혼자 견뎌내기엔 이미 너무나도 큰 사건이 되어버렸다. 정말 자살을 하고 싶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웠다. 솔직히 제 아무리 건달들이라고도 내가 어디 있는지 날 찾아내겠나 싶었지만 그땐 정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엔 나설 수가 없을 정도로 공포의 나날들이었다. 난 일단 숨을 곳이 필요했기에 경기도 이천에 있는 어느 방직 공장에 취직을 했다.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쉬는 날엔 밖에도 나가지 못했고 한 곳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숙식이 제공되고 서울만 아니면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그렇게 미아리 사창가는 없어져 갔고 2년 사이에 그곳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나 몇몇이 사망하는 등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난 정신과에 가서 심리 치료도 받고 점점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고 3년 정도 지나서 마음의 안정도 되찾았고 내 자신이 떳떳하기에 난 다시 미아리로 찾아갔다. 근데 지금 생각해도 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떳떳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내 마음에 짐을 덜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내 생활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겁도 없이 찾아갔다. 이미 많은 가게들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고 몇몇 가게들만 불이 켜진 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다. 난 가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는 포주 아줌마들에게 예전 그 가게의 이모 이름을 대며 수소문하며 찾아다녔다. 그리고 모두 나를 무슨 형사쯤으로 아는지 대답을 회피했다. 난 메모지에 연락처를 적어주고 내 이름을 말해줬다. 근데 그들은 내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더니 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으며 발길질을 해댔다. 너 때문에 미아리가 이 지경이 됐다고. 죽여버리겠다고.
다 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난 대응하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다. 한참 후에 그곳 미아리에 있는 해병대 초소 앞에서 예전 그 이모들 중 2명을 만날 수 있었다. 이모들은 나를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며 온갖 욕을 퍼부어댔다. 하지만 난 떳떳했다. 난 3년 전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또한 그 일이 잘못한 일이 아니었다고 나름 조리 있게 대꾸했다. 하지만 서로 말이 통할 리가 없었다. 그래도 난 이렇게라도 뭔가 결론을 짓고 내 생활을 찾고 싶었다. 그리고 그러던 중 이모들은 어디론가 전화를 했고 난 어떤 아저씨들에게 끌려가서 얼음 창고에서 정말 죽지 않을 만큼 얻어맞았다. 나는 종암경찰서 여서장의 사건과 내가 저지른 사건이 관련 없음을, 그리고 다른 이익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 아님을 주장했고 그들은 주먹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난 그 다음날 풀려났고 미아리 근처에서 다시 보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만 받고 그 일은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그날 눈과 입술이 퉁퉁 부었고 온몸이 쑤시고 다리를 쩔뚝거리며 걸어나와 피우던 그 담배 한 모금이 그렇게 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이 글의 첫 시작이었던 군 제대날 그날보다도 나에겐 그날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내 3년 동안의 도피 생활은 끝이 났고 내 마음속의 짐도 그때서야 내려놓았다. 난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녀들이 생각나곤 한다. 이미 10년이 지나서 얼굴도 이름도 전혀 떠오르지 않지만 그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예쁜 테라스가 있는 작은 카페 여주인, 사람들에게 친절한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마음 놓고 구경할 수 있는 예쁜 옷들이 즐비한 작은 옷가게 주인. 그 꿈 다 이루었을까? 그때 그날 있었던 일이 그녀들의 삶에 도움이 되었을까? 내가 옳은 일을 했던 것일까? 만약 그녀들이 이 글을 읽게 되어 연락이 닿을 수 있다면 서로에게 매우 부끄러운 각오였지만 소주 한잔하며 지난 일들을 추억해보고 싶다. 내가 사는 곳이 미아리 근처이기에 가끔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미아리를 지나갈 일이 있다. 그럴 때면 난 버릇처럼 그곳에 내려 그 골목길을 걷곤 한다. 그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거의 흔적이 사라지긴 했지만 별 볼 일 없이 살아온 내 자신에겐 가장 뿌듯하고 용기 있는 일들이었기에 그때를 추억해보기도 한다. 그곳에서 흘려야 했던 수많은 여성들의 눈물과 한이 느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저려오기도 한다. 남들에게 몸파는 년이라 손가락질을 받지만 각자 가슴속에 품고 있을 아픔들을 내색도 못하고 다만 몇만 원의 아무 남자 품에 안길 수밖에 없었던 그 뼈저리게 아픈 기억들을 그녀들이 모두 잊고 10년이 지난 지금 그녀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기를